네. 자, FAT 1급 제62의 이론 문제 10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고요.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이랬고요. 결정적으로는 수익과 비용이 기본 요소가 된다 이랬습니다. 네, 충분히 알 수 있죠? 뭐죠? 네, 손익계산서를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3월 상품 수불부이다.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에 3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이냐? 3월 말 재고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매출이 여기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월초 재고의 매입입니다. 그러면은 선입선출로 재고를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개가 있었는데요. 200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선입선출이니까 월초 재고는 다 팔려나간 거고요. 3월 15일 매입에서 100개가 판매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0개가 재고가 남았고요. 그리고 판매가 있었던 3월 20일 이후에 매입한 28일 100개는 그대로 재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 금액은 28일 거 100개 단위당 원가 1200원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12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3월 15일 거는 100개는 1100원짜리니까 11만원 나오겠네요. 이 두 금액을 더한 것을 우리가 재고 금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23만원.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월초 재고는 재고가 아닌 것이 왜 아니냐? 여기 3월 20일 날 200개가 판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선입선출로 판매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초 재고 100개는 이미 팔려 나갔기 때문에 재고가 아닌 거고 15일 거에서는 100개가 팔려 나갔기 때문에 100개만 재고인 것이고요. 그게 이제 선입선출로 재고자산을 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200개에 대한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개는 100개는 1100원짜리, 100개는 1200원짜리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100개는 1100원 곱해서 11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100개는 1200원짜리니까 12만원.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자, 2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 구하라는 문제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선입선출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선입선출이 정말 많이 나온다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평균법도 많이 나와요. 총평균법도.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바꿔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항상 재고자산을 물어보는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수도 있어요. (3월) 말이 아니겠죠. 3월에 매출 원가는 얼마냐. 말은 빼고 3월의 매출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매출이 200개죠. 이거의 원가를 구하면 됩니다. 선입선출이니까 여기 100개 1000원짜리 10만원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 100개는 1100원짜리 11만원이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이걸 더한 것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21만원 되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3월에 매출 원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답이 1번이 됩니다. 22만 원. 이것을 이 그림에도 여러분 맞춰 놓을 수도 있죠. 여러분 상품 계정의 4가지 요소 잘 알죠? 기초. 기초가 얼마죠? 예. 10만 원. 매입. 매입은 3월 15일과 3월 28일이 매입이죠. 예. 그러면 22만 원에 12만 원, 22만 원, 12만 원. 이게 매입이죠. 그러면 차변의 합계는 44만 원이죠. 판매 가능 금액이 44만 원입니다. 자, 오른쪽에 가는 것은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재고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말 재고 금액이 23만 원이었죠? 답이 아까 2번이니까요. 23만 원. 매출 원가는 얼마였어요? 21만 원이었죠? 네. 대변의 합계 44만 원 딱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2번 문제를 풀 때는요,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접근으로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요, FAT 1급 이론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재고자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이걸 또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아니라 매출원가로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고 답을 여러분이 또 계산해보고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회차별로 계속 풀다 보면 이런 문제를 아마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잘 숙달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자, 분계 문제가 나왔죠. 다음 매출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60만 원이 회수불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60만 원을 대손 처리해야죠. 대손 처리하는 분계 여러분 아시죠? 단 파산일 현재 설정된 대손 충당금은 20만 원이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이 발생한 것보다 부족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죠. 그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에서 보면은요, 대손 충당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분계를 찾아보면은 가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네, 답은 1번이다. 대손 처리 분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매출 채권의 공부를 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법,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회계 처리 이런 이론 때 다 정리를 했었고요. 또 문제를 풀면서도 이 문제가 처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은 4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여러분 문제 풀이 중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그러면 유형자산 생각하실 수 있죠? 유형자산.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네. 감가상각 해야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출하여 배송 중에 있는 판매용 가구. 재고자산을 우리가 감가상각하나요? 안 하죠. 예.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1번.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건 재고자산이니까 안 하는 거고. 3번은 유형자산이지만 하지 않습니다. 토지. 토지라고 하는 유형자산은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나 비품이나 건물 이러한 유형자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나 비품 건물 등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가치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어요. 건물 오래되면 건물이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요. 기계 오래 사용하면은 마모되죠. 차량도 마찬가지고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토지가 기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마모가 되거나 가치가 하락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오히려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가치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감가상각하는 일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자산이긴 합니다. 이건 왜 감가상각을 안 하는지 아세요? 완공이 안 됐으므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감가상각을 하려면은 취득원가가 확정이 되어야 그것을 이제 정액법이라든가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게 되는데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공이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대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것은 유형자산이지만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4번은 어렵지 않죠?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 따른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대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대변에 이거 분계 문제예요. 자, 차 팀장이 이 대리님 출장 다녀오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대리가 네, 거래처 반응이 좋아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 대리가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금으로 받아왔다고 한번 쳐보고요. 차변에는 현금이 600만 원, 800만 원인가요? 800만 원. 자, 대변을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을 때 뭘로 처리하죠? 예, 선수금이라고 하죠. 이걸 아시면 답을 찾는 겁니다. 대변의 개정 과목은 선수금이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을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들 그동안 저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손익계산서 구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손익계산서 구조를 완벽하게 아셔야 됩니다. 매출 총이익 계산하는 방법, 영업이익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방법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자, 제가 괄호를 넣어볼게요. 무엇 빼기 무엇이다. 네. 자, 영업이익은 무엇에서 무엇과 무엇까지 빼야 되거든요. 지금 질문 한번 한 거예요. 네, 질문. 네, 어느 분이 답변해 볼까요? 1번이 뭘까요? 그렇죠. 매출액에서. 2번이 뭘까요? 예, 매출 원가. 3번은 뭘까요?
예, 판매 관리비, 예, 판매 관리비까지 뺀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면 돼요. 자, 매출액이 500만 원. 자, 500만 원에서 매출 원가를 찾습니다. 예, 옆에 200만 원. 20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 빼야 되는데요. 감가상각비, 판매 관리비 맞죠? 이제 이거 개념 과목 분류를 잘 알아야 돼요. 밑에 이제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판매 관리비인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급여, 이자 수익은요? 예, 영업외 수익이죠. 배당금 수익은요? 영업외 수익입니다. 기부금은요? 영업외 비용입니다. 재해 손실, 영업외 비용에 해당돼요. 예, 재해 손실 우리가 그다지 다루지 않았던 개념 과목인데 재해 손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개념 과목이거든요. 영업과 관계없는 비용이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판매 관리비는 2개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온가요? 예, 142만 원을 빼면 답이 얼마 나왔어요? 예, 158만 원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만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0에서 200을 빼면은 300만 원. 이 300만 원을 가리켜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매출 총이익 300만 원에서 판매 관리비 142만 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300에서 142만 원을 빼니까 158만 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다. 자, 이제 7번 문제는 재무회계 마지막 문제죠.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결산 정리 사항 반영 전에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이 나왔어요. 결산 정리하기 전에. 그리고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그 얘기입니다. 네, 결산 정리 사항이 2건이에요. 이 2건의 분계를 여러분이 할 줄 알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현재 결산 정리 전에는 20만 원인데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이 2건을 정리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첫 번째, 당기 발생분 이자 수익 2만 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수 수익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자 수익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자 수익 발생주이니까 당기 발생분이면 수익을 발생시켜야죠. 당기순이익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12월 급여 미지급분 5만 원을 인식하지 아니했어요. 자, 12월 급여 5만 원 비용 발생시켜줘야죠. 12월이 당기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급여라는 비용을. 그러면 이익은 마이너스가 일어나죠.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만 원 플러스 2만 원이 되므로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전 20만 원이니까 3만 원을 뺀 17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죠. 답은 2번이다. 우리가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결산 수정 분계. 자, 첫 번째. 이 분계요. 당기 발생분 이자 수익 2만 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해라. 인식해라라는 여러분 결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월 31일 일반전표에 가가지고 여러분 차변에 이거 뭐라고 입력하는 거죠? 예, 차변에 미수 수익 2만 원 입력하고
엔터 해가지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2만원. 실무 문제로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12월 31일 일반 연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이자 수익, 요게 수익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 늘어난다 이 말. 그 다음에 요거 또 한번 분계 연습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문제가 결산 문제로 실무 문제에서 나왔다. 이 문제가 12월 급여 미지급한 것이 있는데 그 5만 원을 아직 반영을 안 했다 이거예요. 5만 원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12월 급여는 단기 급여니까 손익에 반영해야 되니까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어떻게 하죠? 예, 급여 5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요. 대변은 뭘까요? 미지급 비용. 그렇습니다. 미지급 급여라고 해도 되고요. 미지급 비용이 더 좋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5만 원. 부채 증가시키는 것. 그래서 부채 증가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지만 이게 영향이 있는 거죠. 비용 발생.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판단하기를 여기 있는 비용 발생과 여기 있는 수익 발생 요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수익과 비용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 2만원, 비용 발생 5만원만 가지고 아까 답을 찾은 거예요. 수익 발생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킬 것이고 비용 발생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마이너스 3만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만원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폐업일이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폐업을 한 경우에 공급 시기는 무조건 폐업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도소매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고라는 게 그냥 있기 때문에 재고라는 것은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가 분명하죠. 그런데 만약에 용역업을 한다. 용역업. 네. 용역업이다 이거예요. 용역업. 네. 예를 들면 자, 학원 같은 데가 용역업이죠. 그런데 저와 같은 이런 학원은 면세 사업자니까 과세 용역인 자동차 운전 학원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운전 학원. 자,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 오늘 폐업을 했어요. 오늘 폐업 신고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자동차 학원에 등록된 학원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수강료 어떤 사람한테 얼마 받고 어떤 사람한테 수강생 얼마 받는데 어디까지 해주기로 했냐면 보통 일종 보통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일종 면허 딸 때까지 지도해주겠다. 이런 입학 조건으로 우리가 수강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폐업 신고했지만 그 사람에게 운전 교습은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면 전부 반환시켜주든지. 근데 운전을 계속 교육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니는 수강생이 일종 면허를 딸 때까지 따는 날이 그러면 공급 시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폐업한 날을 공급 시기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공급 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용역의 공급 시기는요. 용역이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 시기예요. 용역의 공급 시기는. 자, 그런데 폐업의 경우는 폐업일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의 경우에는요, 선적일이 공급 시기 맞습니다. 다음 3번.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이나 과세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다. 네, 간주 임대료. 임대 사업자들이 받아놓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 그 이자가 발생한 부분을 계산해서 그것을 임대료로 간주해가지고 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간주 임대료 제도입니다. 그러면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까요? 과세기간 종료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애정신고 때는 애정신고 기간의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3번도 맞았네요. 4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다. 이렇게 했어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는 그럼 언제가 될까요? 네. 네, 판날 맞습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라고 하죠. 재화를 인도하는 때. 네, 판매한 날이에요. 판매한 날.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든 현금으로 팔았든 간에 할부로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즉 판매한 날이에요. 판매한 날. 그런데 할부 중에서 말이죠.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아닌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장기 할부 때입니다. 장기 할부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맞아요. 장기 할부만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일반 할부나 외상 판매나 현금 판매 모두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4번이네요. 다음 9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 사람은, 자, 과세가 안 되는 거래. 자, 첫 번째 사람, 회사 업무용 화물차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랬습니다. 담보에 대해서, 담보 제공한 거에서 부가세가 과세될까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우리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진수 이 사람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사람이요. 우리 회사는 현물 출자를 위해 회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건물의 현물 출자는 과세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회사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삼성전자에다 이전하고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걸 우리가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현물 출자. 돈으로 출자하지 않고 현물로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해주고 주식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현물 출자라고 하는데요. 현물 출자는 과세입니다. 하지만 토지는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지만 건물이라고 그랬죠. 여기 건물. 건물은 과세 재화예요. 그래서 현물 출자라 하더라도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고 출자한 것으로 대체했다 하면은 그거는 과세가 아닙니다.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건물을 소유권 이전하고 출자로 대체했다 라고 하면은 과세. 네, 그 다음에 박규리, 우리 회사는 거래처에 최신 제품을 선물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최신 제품 선물했다. 이 말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유형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상 증여라고 해요. 거래처니까 사업과 관련이 있죠? 네, 사업상 증여했다. 증여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걸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요. 우리 회사는 거래처에 견본품을 공급했지 내지는 선물했지. 견본이라는 건 샘플을 말해요. 신제품의 견본품을 보냈다라고 했다 하면 그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견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 거래를 할 때 거래처에다가 견본으로 우리 제품이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고 보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견본이 아니죠?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 네, 소프트웨어 팔았다 이거죠. 과세죠. 소프트웨어가 과세 제외니까. 과세 용역이니까.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을 말이죠. 팔았으면 재화예요. 무형자산이 여러분이 재화가 될 수도 있고 용역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무형자산을 지금처럼 판매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하고요. 임대해줬다. 임대, 빌려준 거. 그것은 용역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과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김진수. 다음은 10번 마지막 문제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매입세액 내역이다. 매입세액이다 이거죠. 매입세액 공제액은 얼마냐? 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체크해봐라 이런 얘기죠. 상품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네. 종업원 회식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예.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안 되죠. 대표이사 승용차 수리비인데요. 승용차가 3000cc예요. 안 되죠. 그래서 150만 원 3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62회 이론 문제 이런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여러분들 실력이면 여기서 7개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 맞추면 30점, 7개 맞으면 21점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무 수행으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메타전자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62회 문제는 메타전자로 출제를 했군요.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자, 기출정보관리 2의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 수정 문제를 냈어요. 자료설명. 디자인권의 취득과 매각거래가 자주 발생하여 무형자산 개정과목을 등록하려 사용하려고 한다. 수행과제 236번 면허권을 디자인권으로 정정 등록하고 현금적요와 대체적요를 등록하시오. 현금적요에 이거 하나, 대체적요에는 이거 하나 이렇게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자, 236번을 고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요를 2개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자,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로 236을 누르면 되죠. 236. 자, 236번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주변이 빨갛습니다. 역시 면허권도 빨강색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허권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을 툭 치고 그리고 입력을 해야 돼. 수정이 되죠? 디자인권 엔터.
236번을 이렇게 고친 다음에 커서가 밑으로 광업권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요. 디자인권에다가 그대로 커서를 놓고 현금 적요 1번, 대체 적요 1번, 왼쪽 오른쪽에 각각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적요는 왼쪽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는 거고요. 대체 적요는 오른쪽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실수하는 유형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디자인권 입력하고 엔터를 계속 쳤는지 아니면 아래 방향키를 쳤는지, 커서를 밑에 놓고 적요를 가끔 입력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럴는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디자인권 클릭해 놓고 거기다 입력해야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 문제죠. 자, 재무상태표 수정하는 거. 네, 우리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자료 설명까지 읽어보고 합니다. 메타전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네, 수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유동자산부터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이 2574,580. 네, 이건 OK고, 비유동자산이 상당히 많이 틀려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서 비유동자산은 어디서부터예요? 장기 대여금부터가 비유동자산이죠. 여기서부터 고쳐 나가면 돼요. 건물에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비유동자산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누락시켰어요. 자, 그러면 비품이 210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빈 셀에다가 213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3165 000을 입력하면 돼요. 자, 한 2개 정도 고쳤으면 이제 밑에 차액이 어떻게 됐는가 보시면 차액이 0이 나왔죠? 다 고친 겁니다. 네, 차액이 0이 나오면 다 고친 것이다. 네, 이렇게 고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을 해서 차액이 0이 나오도록 맞춰주면 끝나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기초정보 관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401페이지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거래자료 입력 1번 계약금의 지급.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서 찾으신 금액이라는 게 있고요. 수정전자에서 상품 200만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계약금 지급한 거예요. 거래자료를 입력하세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8월 18일 일반전표에다 입력하는 거죠. 자, 일반전표 입력 8월 18일. 자, 대변을 먼저 입력해 볼게요. 보통예금이 일단 찾았으니까 대변에 103번. 은행은 우리은행. 우리은행 보통이죠. 엔터로 쭉 가셔가지고 20만원 입력해야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우리가 차변에 자산으로 잡는 개념 과목이 뭐죠? 선급금. 선급금. 거래처 코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코드에다가 수정 입력하셔가지고 수정전자 코드 입력을 해야 돼요. 62회에서 계약금 관련된 문제를 두 문제를 지금 우리가 벌써 만났습니다. 방금 했던 문제에서는 계약금 지급하는 문제였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론 문제 풀 때는 계약금을 받아왔다는 이론 문제 나왔죠? 대화, 만화식으로 돼 있어서 출장을 가가지고 계약금 8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변의 개정 과목이 뭐냐 이런 문제 나왔죠? 그게 선수금이었어요. 결국에 62회는 선수금 문제 하나, 선급금 문제 하나를 출제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서 추가로 질문하실 건 혹시 없나요? 네. 자, 없으시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어음 발행거래. 어음 관련 문제 하나가 꼭 나오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우리전자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개정 과목 체크하시고요. 전액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지급어음 개정 과목 하나 또 나왔습니다.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어음 등록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원래 어음을 발행하려면요, 은행으로부터 받아온 어음을 우리 어음 대장에다가 어음 수불장에다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위에 보면 어음 등록이라는 단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 등록을 해준 거예요.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 생략하고 바로 거래자료 입력하고 어음 관리 해주면 됩니다. 자, 개정 과목도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러면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외상매입금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그렇습니다. 갚았기 때문에 부채 감소는 차변이고요. 지급어음은 새로운 부채가 증가했으므로 대변 부채 증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시는데 자료 설명에 날짜가 없을 때는 증빙에서 날짜를 찾아야 되는데 어음을 발행한 거래니까 어음의 발행 날짜가 거래 날짜가 되는 거죠. 이 날짜로 하면 안 됩니다. 만기를 전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어음을 발행한 거래이기 때문에 발행일이 거래인 거예요. 만약에 만기에 대한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이 지급기일로 입력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8월 28일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 8월 28일로 수정하시고 차변이 이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거래처도 코드로 넣어야 합니다. 우리전자의 외상 매입금이었습니다. 금액은 700만 원이고요. 대변이 지급어음이죠. 거래처 똑같습니다. 우리전자 코드로 250원이에요. 대변에 700만 원. 네, 이 문제에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우리전자 코드로 넣어야 되고요. 대변의 지급어음 거래처 우리전자 코드로 넣은 다음에 수행과제 2번까지 해야 됩니다. 자, 지급어음줄 어딘가를 클릭하신 다음에 F3을 눌러야 되죠. 그래서 어음 지급어음 관리에서 발행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란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등록된 어음이 검색이 돼요. 어음 번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어음이 맞느냐 하는 것은 어음 번호로 확인하면 돼요. 확인 단추 누르시고요. 엔터를 치면 발행일로 커서가 넘어갈 텐데 이 발행일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전표를 입력한 날짜를 발행일로 입력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엔터 치면 만기일로 커서가 넘어가는데 만기일도 8월 28일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이건 고쳐야죠. 25년도로 2025-0128 만기일은 어음에 지급기일을 입력하는 거예요. 지급기일. 네. 그리고 지급은행으로 커서가 넘어갔을 겁니다. 엔터 치면 커서는 위로 올라가고요. 자금 관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적요는 밑에 있는 어음 번호가 위로 적요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수행과제를 3개로 내는 경우 있어요. 1. 어음 등록을 할 것. 2.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3. 자금 관리를 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어음 등록하라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어음 등록. 해본 적 있죠, 우리?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어음 등록은 등록을 해둔 거예요. 해두었기 때문에 수행과제에서 등록된 어음 사용하시오.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 수험생 보고 등록을 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할 때는 어음 등록 하라 그러면 2단추 눌러서 등록 작업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다음 3번으로 가서 3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및 통장 잔액 확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1번은 8월분 이자 입금액에 대한 입금 전표예요. 2번 이자 수령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어요. 네. 수행과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원천징수를 은행으로부터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했어요. 우리 회사가. 한번 내용을 보면은요. 입금전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예금 이자가 45만 원인데 법인세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이만큼을 징수했어요. 누가요? 은행이. 예, 은행이. 우리 은행에서. 그리고 우리한테는 요걸 주었어요. 보통예금 계좌로 거기 입금이 된 금액이 38만 700원이죠. 그러면 이거는 수령한 금액, 이거 보통예금이 되겠죠. 보통예금 차변으로 가면 되고. 자, 징수 당했습니다. 이거 아까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징수 당한 자산 기억나시나요? 선납세금. 법인이 세금을 징수당하면 선납세금으로 자산 잡으시면 됩니다. 선납세금이에요. 선납세금. 자, 법인이 징수할 때는 예수금으로 부채로 잡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들에게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한다. 원천 징수한다 그러죠. 그걸 예수금으로 잡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 우리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예금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자가 45만 원인데 세금 떼고 38만 7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금 뗐다는 건 뭐예요? 징수 당한 거죠. 그때는 선납세금으로 자산 잡아요. 그러면 요거 45만 원의 계정 과목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발생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요. 그러면 정리가 다 됐죠. 대변의 이자 수익이 4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선납세금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자산 잡으시는 거고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자산 증가죠. 그래서 보통예금 차변이 되겠습니다. 대변 하나, 차변 두 개로 전표를 입력하시면 돼요. 네, 요 3번 문제 가끔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막히느냐?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여기에서 선납세금 개정 과목 이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분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라 할 때 선납세금이 기억이 나야 이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30일이에요. 자, 일반 전표 8월 30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수익 발생 먼저 입력해 본다면 대변의 이자 수익 쭉쭉쭉쭉 지나가시고 45만원 엔터. 차변의 103번 보통 예금. 은행은 신한은행 보통. 코드에다가 신한은행 보통 코드 넣어야 되고요. 입금된 금액은 380700. 엔터 하시고 나머지 69300이 바로 원천징수 당한 것이죠. 3번 차변의 선납세금. 선납세금 거래처 그냥 방향키로 쭉쭉쭉쭉 지나가시고 69300 엔터 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는 보통예금만 정확하게 신한은행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62회 풀이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음 시간에 4번부터 이어서 풀겠습니다.